석유 수요 전망. 자율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도시봉쇄는 일부 풀렸지만 수요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태평양 석유회의에선 세계 석유 수요가 내년 초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이번 예상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낙관적 전망과 일치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유 소비 추세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에 다다랐고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코로나 전 소비 수준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불안정한 공급 문제 때문에 겨울을 앞두고 일부 국가들이 천연가스 발전에서 석유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석유 수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발전기의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석유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서만 향후 2분기 동안 석유 수요가 하루 40만 배럴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반면 감염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외여행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진이 큰 항공연료 수요는 2023년까지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제트연료는 2019년 OECD 국가의 석유 수요의 약 10%를 차지했고 휘발유 수요는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항공 승객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트연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거리 대륙간 비행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항공유 수요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정제유의 빠른 수요 회복 덕분에 정유소의 정제 마진은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지 올 한 해에만 해도 초대형 정유소인 중국의 성홍과 저장 정유 화학 공장이 완공되고 그동안 화재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영이 지연되었던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와 사우디 알람코가 합작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 또한 올해 말까지 재가동될 거라고 알려지면서 업계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펙 플러스의 할당량.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부터 유가를 지탱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서 각국의 할당량을 정해두고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그 제한된 할당량을 채우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는 투자 부족과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계속되는 유지 관리 문제로 인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서 적어도 내년까지 감산 할당량 채우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최대 산유국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이유로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이라크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할당량 제한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지만 투자와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국영기업 페맥스의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과 부정부패로 인한 현금 부족으로 하청업체들의 대금 지급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펙 회원국은 아니지만 걸프 연안 지역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거쳐간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해상수송시설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부 생산 물량이 내년 초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매출. 일반적으로 석유 업체들의 생산량에서 많게는 30% 이상이 천연가스입니다. MTDR, AMPY, OBV, VT 같은 회사들은 석유 생산량만큼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습니다. 반면 PVAC처럼 천연가스 생산량이 10%도 안 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엑손 같은 종합회사나 SD같이 석유도 10% 이상 생산하지만 천연가스가 더 주력인 천연가스 회사들을 제외하고 미국에 상장된 54개의 원유 생산 업스트림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올 1분기와 2분기에 천연가스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4%와 10%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끝모르고 상승 중이어서 그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가 이불대의 낮은 가격에 해칭되어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100%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비슷하더라도 기본 가격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석유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천연가스 판매 가격보다 수송비나 저장비가 더 비싸서 그냥 공중에 태워버리던 애물단지 시절도 있었던 걸 고려하면 원유를 시추하면서 부가물로 나오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업체들의 효자 상품으로 변해 있다는 건 재밌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출은 아직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지만 자본 지출은 3분의 1로 줄었음에도 현금 흐름이 2019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현금 흐름이 미친 듯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스 생산 유전지대인 미 동부 에팔레치아 지역의 말셀러스와 유티카 유전의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제품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고 석유의 오펙처럼 카르텔이 공급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수요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염 때문에 전력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풍력이고 오렌지색이 태양광인데 8, 9월은 계절적으로 1년 중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적은 달이다 보니 전 세계가 이런 기술적인 이유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친환경 열풍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간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는 중국 역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등 전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정치적인 관계 악화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호주 대신 다른 나라의 물량을 늘렸고 실제 수입량은 그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주와의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고향인 미국조차 2050년까지 전체 차량의 약 66%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친환경 발전으로 커버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보다 전력 생산량을 충분한 양만큼 끌어올리는 게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연가스는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은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의 상징과도 같지만 워낙 땅덩이가 크고 인프라 구축 속도도 느리다 보니 바이든을 비롯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세상이 쉽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이든의 약속대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려면 지금 미국 지도에 보이는 파란색과 주황색만큼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어져야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기존 전력 시스템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는 햇볕이 잘 드는 남서부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의 대도시로 전력을 옮기는 송전선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경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미국 전역의 풍경과 해안선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과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론자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환경 목적을 위해서는 토지를 엄격하게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야생동물과 경치를 해치지 말아야 하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설을 건설하는 자체가 석유를 쏟아붓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선박을 이용한 LNG 수출이나 송유관을 통한 멕시코로의 수출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은 대부분 캐나다 중서부 생산지에서 미국 서부의 대도시로 이어지는데 이 양이 매년 6%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가스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순수출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산업 부분의 천연가스 소비가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산업 공정에서 연료와 공급 원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에는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압박과 곧 가동되는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치적인 태클을 상쇄하기 위해 겨울 난방 시즌을 앞두고 천연가스 공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광범위한 연료 부족의 압력으로 유로존의 양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 신뢰도 지수는 락다운 해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연료 및 재료 공급 문제는 유럽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유럽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4일 오펙 회의. 이렇듯 오펙 플러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 수요가 회복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최전선에 있는 석유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미국 및 중국과 인도 같은 소비자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악관은 거의 매일 오펙에게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안 그래도 코로나 감염 사례 증가나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으로 여론이 나쁠 대로 나빠져 있는데 서민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나 전기세, 난방 가스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바이든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사 오펙 플러스가 바이든의 말을 듣고 증산하기로 하더라도 사우디와 일부 부유한 걸프 지역 국가들을 제외하고 석유 생산량을 당장 할당량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오펙처럼 징징거릴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력 위기가 심화한다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의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가는 하반기 내내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나라가 결국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는 중이고 멀크사의 먹는 치료제 출시가 임박하면서 수요 회복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증산 없이 계획대로 11월에 40만 배럴 인상만 제공한다면 에너지 시장은 곧 90불의 유가를 구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석유 장관들은 11월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해 10월 4일에 만날 것입니다. 유가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백악관은 휘발유 가격 완화를 원한다면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펙 플러스는 수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7월에 기존 합의 또한 UAE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질질 끌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던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국의 전력난이나 헝다그룹 파산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그리고 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제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걸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을 고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신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테이퍼링, 즉 통화부양책을 축소하기 시작한다면 석유 수요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급격히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석유 주식,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미국 업스트림 주식들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캐나다 업스트림 업체나 유전 시추 관련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캐나다 주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소개한 적은 별로 없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업사이드가 높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 위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6개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TE, CPG, ERF, OBE, BIR, AAB 등등 회사들은 많이 오르기도 했고 WCP, ARX, MEG 같이 안정적인 회사들도 제외했습니다. IPO, YGR, BNE 같은 애매한 회사들도 제외했습니다. ATH, 특이하게 성격이 극과 극인 오일샌드와 라이트 오일 유전을 같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오일샌드는 미국의 머피오일과 협업 중인데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CV나 SU 등이 30불대 초반부터 손익분기라고 하면 ATH는 4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되지만 오일샌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게 시급합니다. 현재는 페니스톡입니다. GXE, 상반기에 전환 사채로 인해서 주가가 20% 정도 희석되었습니다. 대신 부채 레버리지는 굉장히 내려가서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FCF410이 워낙 좋아서 현재 제품 가격이 유지된다면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ATH와 마찬가지로 현재 페니스톡입니다. CJ, 아마 오늘 소개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일 겁니다. 코로나 전에 VET, SGY, BNE 등과 함께 연 8% 이상의 월 배당을 주던 회사로 캐나다 은퇴자들에게 사랑받던 회사였습니다. 주력은 헤비오일인데 BTE처럼 오일샌드가 아닌 일반 유전에서 나오는 헤비오일입니다. 셰일과 달리 감소율이 워낙 낮아서 저비용 고효율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라이트 오일 회사도 합병해서 ATH처럼 헤비와 라이트 두 종류의 오일을 생산하면서 유가 다운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도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캐나다 제1의 석유 회사인 CNQ의 CEO가 자기 개인 계좌로 CJ 주식을 산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870%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CR, OBB의 캐나다 주력이기도 한 캐나다 서부 BC 콜롬비아주 몬트니 유전에 있는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회사가 작은 거랑 최근에 많이 오른 것 이외에는 깔 게 없는 회사입니다. 토크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CJ처럼 1년 동안 거의 900%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로 보이고 조정이 온다면 좀 더 모아보고 싶습니다. TVE, 오늘 소개하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아직 보유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부채가 높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회사이고 FCF 포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라이트 오일 45%, 천연가스 32%, 헤비오일 15%, NGL 8%의 황금 비율 생산량이 매력적인데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살 생각입니다. SGY 제가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캐나다 주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VT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만큼 배당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부채를 갚아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자산을 인수하면서 주가는 더 타격을 받았고 페니스톡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 8.5대 1로 주가 역분할하면서 상승 토크가 조금 죽었습니다. 올해 해증이 별로였지만 하반기에는 그나마 좀 개선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캐나다 회사 중에는 가장 저평가처럼 보이나 앞에 5개의 회사보다는 단기 토크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고 주가 흐름이 VT랑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